그러면 이제 올해 트렌드 그냥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떤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는 좀 굉장히 좋을 수 있다. 요거 말고도 되게 찾아보면 더 많지만 일단 한번 제가 고민을 해본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인플레이션, 공급, 아까 이제 말씀드린 공급 부족, 그다음에 어떤 기업들은 변화가 되고 또 리오프닝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탄생했고 에너지 패권도 있고요. 그 다음에 K 콘텐츠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요걸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꼭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공부 많이 해보신 분들도 이제는 많이 아시겠지만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인데 PER은 이제 몇 배에 거래되냐죠.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이익 대비. 근데 주가는 공식을 하면 요게 요렇게 가면 곱하기가 되잖아요. 그 주가는 EPS 곱하기 PER. 예. EPS는 주당 순이익은 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거죠. 그래서 저게 EPS가 올라가는 방법은 그 자사주 소각하면 EPS가 올라가요.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예, 그것도 있어요. 미국 기업들이 EPS가 자꾸 올라가는 게 주식수를 자꾸만 줄여버려요. 우리나라는 반대로 늘리니까 좀 그게 아쉽긴 한데 어쨌든 EPS는 그렇게 이익이 늘거나 주식수가 줄면 되고 PER은 사실은 이제 지 맘이에요. 이거는 진짜 사람들의 심리예요. 얘는 10배, 테슬라는 100배. 현대차는 PER이 7배인데 테슬라는 100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생각이죠. 테슬라는 전기차 1등이고 앞으로도 성장할 거고 성장을 하는데 확장까지 해요. 막 인공지능 만들죠. 자율주행하죠. 우주산업하죠. 태양광도 하죠. 그 다음에 거기에 CEO 일론 머스크를 믿는 거죠.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지속할 것 같아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테슬라는 이 모든 걸 잘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잘할 것 같다. 그리고 돈도 중요해요. 돈이 많이 풀리면 PER을 올려줘요. 근데 지금은 이게 안 도와주죠. 그래서 유동성에 이제는 기대면 안 돼요. PER을 보실 때 이제 이것만 보셔야 돼요. 옛날에는 그래서 작년에 덱스터란 기업이 주가가 한 10배 올랐거든요. 예. 근데 유동성이 꺾이는 장이면요. 그렇게 못 올라요. 근데 주가가 5배까지 가는 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ETF 때문에. ETF에 메타버스 ETF 얘가 들어가니까 ETF에 메타버스 ETF에 돈이 들어가니까 그냥 더 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기업 가치랑 상관이 없는 건데. 지금 이제 부러졌으니까. 근데 유동성도 어쨌든 무시 못 하는데 올해는 요걸 보지 마세요. 올해 유동성은 어쨌든 작년보다 줄어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EPS, 이익이 느는지, 그 다음에 주식수가 줄어드는지, 그 다음에 PER, 성장하는지, 지속성을 보이는지. 성장을 계속 지속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냥 이번만 성장하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그건 이제 끝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떤 회사가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저런 이제 의료기기 제품을 만약에 뭐 납품을 하게 됐는데 그냥 이번에만 딱 납품하고 끝났다. 그럼 그 기업은 그냥 그걸로 끝이죠. 주가 잠깐 반영하고. 근데 저거를 앞으로 5년, 10년 계속 납품을 하는데 새로운 제품이 또 만들어져서 계속 늘어난다. 이런 거에 대한 지속성이 있으면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거를 계속 우리가 올해는 좀 투자하실 때 체크를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런 내용은 좀 그 기업 분석하실 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첫 번째가 이제 제가 보는 게 뭐냐면 이제 인플레이션의 시대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물가는 오르잖아요. 이건 이제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인플레이션이 하반기에 이제 완화되더라도 옛날보다 어쨌든 물가는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라면 가격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올리면 끝이에요. 그냥 그대로예요. 빠지는 건 절대 없어요. 자동차 가격도 마찬가지. 한 번 올리면 끝. 자동차 신차 가격은 떨어지질 않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시대인데 뭐 떡볶이, 호텔 뷔페 뭐 안 오르는 게 없고 거기다가 저게 그린플레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탄소 제로의 역설이 뭐냐면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데 친환경으로 가려면 이산화탄소를 배출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석탄, 석유를 안 써야 돼요. 석탄, 석유 안 쓰니까 얘네들 가격이 급등을 해요. 갑자기 생산을 안 하니까 공급을 줄여버리니까. 근데 지금 당장 어떻게 안 써요? 예, 안 쓰면 어떻게 해요? 당장 태양광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석탄, 석유 가격이 막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데 이거를 가격을 정가시켜야 되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올랐으면 이 기업이 이걸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데 이걸 만들었는데 그럼 그만큼 올려서 내가 마진을 남기고 팔아야 되는데 그런 기업은 돈을 벌겠지만 그걸 못하는 기업들은 망하는 거예요. 적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도 잘 봐야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올해 투자하실 때는 저런 인플레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원자재 가격이 올랐는데 이거를 정가시켜서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를 항상 고민을 해보세요. 그 대표적인 기업이 스타벅스잖아요. 스타벅스가 얼마 전에 올렸잖아요. 400원. 아메리카노. 4,100원에서 4,500원. 그래도 마시잖아요, 다. 예, 스타벅스. 그래도 비싸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뭐 경쟁사는 뭐 4,900원도 많으니까. 근데 스타벅스가 그렇게 가격을 올려도 누구나 소비자들이 이렇게 선택을 한다면 그 기업은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뭐를 하죠? 금리를 올리잖아요. 이건 금리 안 올릴 수가 없고 일단 3차례 아니면 4차례. 우리나라는 벌써 3번 올렸고 한국은 벌써 3번이나 올렸고요. 1.25까지 됐어요. 이게 좀 예전 뉴스니까 미국은 앞으로 이제 이렇게 올리겠죠. 그리고 자산 매입도 줄여요. 유동성이 주는 거예요. 네. 요거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기댈 수는 없는 거고 그럼 금리가 올라갈 때 수혜받는 기업들도 우리가 당연히 올해는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를 본다면 우리가 은행 보험주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재미없어 하지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아까 이제 제가 했던 얘기인데 워런 버핏이 실제로 했던 얘기예요. 인플레이션 시대에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 인플레이션 오면 자산 가치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막 이런 분도 계시는데 이거 워런 버핏이 뭐라고 했냐면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우리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은 내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기술을 연마하고 노력하는 거. 뭐냐면 인플레이션요. 현금 가치를 떨어뜨려요. 내가 지금 월급을 뭐 만약에 500만 원 받는데 인플레가 오면요. 내일은 49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 500만 원이. 왜냐면 내가 인플레라는 게 뭐죠? 이게 오늘 1,000원 했는데 내일 1,100원이에요. 석 달 후에 2,000원이 됐어요. 그럼 나의 1,000원은 내가 이거 사려고 했던 1,000원이 가치가 반토막 난 거예요. 예, 그게 인플레거든요. 그래서 그 인플레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나의 몸값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내가 500만 원 벌었으면 월급을 600으로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저게. 근데 보면 그게 쉽진 않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그래서 당신이 최고의 의사나 변호사, 교사면 국가에서, 국가경제에서 큰 역할을 하니까 인플레이션이 와도 보호를 해준대요. 거기에 맞게 월급도 올려주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게 만약에 그런 게 안 된다면 차선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차선책으로 그런 기업을 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500만 원을 갖고 있지 말고 그런 기업의 회사 지분을 500만 원어치 소유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방어를 해주니까. 화폐 가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카콜라가 20년, 50년 후에도 그 가격을, 그러니까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와도 1,000원짜리 코카콜라가 1,500원, 2,000원이 돼도 사람들은 마실 거예요. 코카콜라 계속. 예. 그러면 코카콜라의 기업 가치는 계속 올라가겠죠. 제품 가격 올리면서. 예.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라. 그래서 저기 사람들은 좋아하는 제품을 사는데 여전히 돈을 지불할 거다. 애플이,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기업이 요거잖아요. 애플, 코카콜라. 이게 크래프트 하인즈가 그 하인즈 케첩. 예. 그 다음에 이게 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금리 인상 수혜주, 은행주. 요거 실제로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워런 버핏이. 예. 인플레가 와도 무섭지 않은 기업들에 투자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하라는 게 아닌데, 이런 기업들을 하나 정도는 내 포트에 넣어놓으란 얘기예요.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저런 기업을 한두 개 정도는 내 자산의 한 20% 정도로 편입을 해놓으면 되게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제가 그냥 생각해 본 건데, 인플레이션 수혜주라고 제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음식료, 지금은 안 좋아요, 사실 음식료도. 왜 그러냐면은 농산물 가격이 너무 올라갔어요. 근데 농산물 가격은 이러잖아요. 사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을 올렸어요, 제품가를. 그래도 안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꺾인다, 하반기에. 그럼 제품가는 올려놨죠. 얘가 꺾이면 마진이 확 벌어지죠. 그래서 하반기엔 전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리온 같은 거. 농심도, 지금 농심은 수출도 되게 잘 돼요. 지금 라면 수출 엄청 잘 되더라고요. 가격은 올려놨어요. 예. 그러니까 음식료는 저는 시간의 문제다. 인플레 수혜주죠. 그리고 의류회사들.
왜 의류 회사들도 괜찮냐면 의류가 성장은 아닌데 이런 SJ그룹이 그 칸골 아시죠? 캥거루 모자, 가방. 더 네이처홀딩스는 그 뭐죠? 내셔널 지오그래피. 예. 요 회사들 다 브랜드 가치가 있잖아요. 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이 사요. 예. 특히 칸골은 그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칸골 키즈 뭐 가방 엄청 잘 팔리고 F&F는 제가 너무 올라서 안 넣었어요. 사실 F&F가 우리나라에서 이거예요. 예, 의류 브랜드 중에서. 근데 지금 사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더 네이처홀딩스. 그 다음에 JS 코퍼레이션은 이제 OEM 회사긴 한데 브랜드가 있는 건 아닌데 이런 그 명품 그런 이제 핸드백 같은 거 있잖아요. 미국에. 그런 거 만들어주는 회사예요. 네. 그래서 뭐 코치라든가 뭐 그런 제품 만들어주더라고요. 당연히 수혜를 좀 받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융주는 당연히 금리 오르니까. 은행이나 보험주.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 오르잖아요. 계속 지금. 예. 그거 가격 전가를 바로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쟤네들이에요. 원자재가 오르면 얘네는 그냥 바로 소비재랑은 달라요. 소비재는 한참 있다 반영하는데 정유회사 가격 오르면 당연히 마진 붙여서 팔죠. 비철금속, 아연 가격, 고려아연. 근데 고려아연은 여기서 한 가지 더 있는 게 저는 이 회사를 되게 좀 좋게 보는 게요. 돈이 진짜 많고요. 거기다가 아연으로 돈도 많이 벌지만 업황도 좋은데 2차 전지 동박이 올해 10월부터 생산이 돼요. 2차 전지 소재까지 같이 해요. 그러면 하반기에 더 좋아지겠죠. 예. 그러니까 기왕이면 이제 훨씬 좋은 거죠. 저런 것들은 성장까지 붙으니까. 그래서 저런 요걸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분석을 해서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아까 제가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뭐가 공급이 부족해요. 그러면 투자하면 돼요. 재고가 없어요 지금. 예.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도 갔다 왔죠. 예, 미국 갔다 와서 여기다 오스틴 옆에 여기다 공장 지어요. 20조짜리. 2024년 가동 목표. 그러니까 제가 반도체 하나 그냥 팁을 드리면 2023년 하반기부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를. 왜냐하면 TSMC랑 그 삼성전자가 반도체 대규모 공장이 가동되는 시기가 2024년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그때 물량이 쏟아져요. 막 쏟아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급 과잉이 생기겠죠. 그럼 업황이 일단 부러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직 아니니까 적어도 1년 반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도 꼭 한번 생각은 해주세요. 영원한 사이클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 공장 가동 시기는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 뭐 아직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어쨌든 삼성도 투자하고 TSMC는 무려 50조를 투자해요. 반도체. 왜 투자하겠어요? 부족하니까. 반도체가 없으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수요처가 바뀌었어요. 옛날에 모바일이죠. 모바일은 기본인데 올해 좋아져요. 근데 여기에 AR, VR 나와요. 내년에 나와요. 내년에. 애플 AR 글래스가 내년에 나옵니다. 똑같아요. 이것도 이제 모바일 기기잖아요. 여기에 반도체 들어가죠. PC에서 자동차, 자율주행차, 컴퓨터죠. 서버, 메타버스 붙잖아요. 메타버스 하려면 서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이거 3개였는데 이 밑에 하나씩 더 붙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럼 반도체 수요까지 늘어나죠.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제가 삼성전자를 그렇게 제가 뭐 저는 이제 예전에 삼성전자 8만 원 초반부터 좀 괜찮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7만 원 깨지니까 욕도 많이 먹었죠. 사실 당시에는 왜 이렇게 빠지냐. 예. 근데 저는 그냥 제 생각은 굽히지 않았어요. 저는 왜냐면 제가 틀렸다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 8만 원 한번 찍고는 왔지만 왜 제가 삼성전자를 한번 10만 전자까지 기대해보자라고 자꾸 말씀드리냐면 그냥 뭐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근본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이 표만 이해하시면 돼요. 뭐냐면 이 구글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도 있고 애플도 마찬가지였어요. 애플이 맥북 만들잖아요. 노트북 만들고 구글도 서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자기 서버 있어요. 엔비디아도 반도체 만들고 퀄컴도 반도체를 만들어요. 아마존도 서버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애플이 자기가 스마트폰 칩이나 노트북 칩을 자기가 만들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M1 칩 노트북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어서 얘는 설계만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텔 칩을 받아서 CPU라 그러죠. 이 CPU를 얘한테 받아서 애플이 거기 넣어가지고 노트북을 출시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걸 끊어버린 거예요. 내가 만들게. 애플 끝. 그런데 인텔은 자기 혼자 다 만들어요. 자기가 설계도 하고
생산도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해서 넘겨주면, 그러니까 인텔 시대였죠. 근데 갑자기 애플이 그거 하고 나서 그러면 자기가 설계하고 누구한테 맡기냐면 처음엔 삼성한테 맡겼어요. 스마트폰 칩을 옛날에. 그 A1 칩이라고 그러죠. 근데 삼성한테 만들었는데 삼성이 경쟁사잖아요. 그것도 있고 TSMC가 후공정 기술 중에 하나를 만들었어요. 예. 그거를 하나 제대로 만들었는데 이게 훨씬 성능이 좋은 거예요. 얘네께. 갑자기 바꿔버렸어요. TSMC로. 야, 너네가 해. 삼성 끊어. 근데 대박이 난 거예요. 성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TSMC가 이제 그때부터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애플 물량 따내면서. 근데 보니까 얘네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굳이 애플 걸 왜 받지? 저 TSMC에 맡기면 되는데 우리 설계만 하자. 그게 훨씬 더 쌀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독립을 해요. 여기서 다 탈출해가지고 자기가 설계한 다음에 절로 줘요. 예. 그래서 TSMC가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간 겁니다. 지금 삼성보다 더 비싸죠. 시가총액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얘네가 왜 이렇게 많이 만드냐면 아까 메타버스도 있고 보세요. 이게 다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해야 되는데 페이스북이 메타버스로 이름 바꿨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갑자기 이번에 게임사 하나 인수했어요. 왜? 메타버스 하려고. 메타버스를 하려면 자기 칩이 있어야 돼요. 서버에. 엄청난 고사양치. 테슬라 자율주행. 자기가 직접 칩을 해요. 삼성이 만들어줘요. 이거는. 테슬라 거. AR, VR에도 다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옛날 같으면 인텔이 다 먹었겠죠. 그게 아니에요. 난 우리가 스스로 다 할래. 저 수요가 너무 많은데 자기가 직접 다 만기. 근데 얘네는 공장이 없기 때문에 설계만 해요. 그래서 절로 보내요. AMD는 옛날에 경쟁사거든요. CPU. TSMC에 맡겨요. 그래서 요새 엄청 잘 나가요. 성능이 더 좋아요. 인텔 거보다. 예. 인텔도 엄청난 기업이에요. 정말 인정해야 돼요. 정말 대단한 기업인데 이렇게 환경이 바뀌니까 인텔 주가 폭락하고 TSMC 가고. 근데 제가 왜 삼성을 좋게 보냐면 이 회사보다 기술력이 좀 떨어졌어요. 근데 10나노, 5나노, 7나노, 5나노, 3나노 이렇게 점점 이 단수가 줄어들면 효율이 높아지는데 점점 어려워요. 근데 전 세계에서 7나노 이하를 하는 회사는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 수요 있죠? 요거는 다 7나노 이하로 해요. 그럼 만들어줄 수 있는 업체는 전 세계 두 개예요. 예. 근데 얘 혼자 다 못해요. 너무 수요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일로 와요, 점점. 테슬라도 오고, AMD 오고, 퀄컴도 여기다 맡기기 시작해요. 왜냐, 여기를 못 가니까. 그리고 TSMC는 애플만 챙겨줘요, 먼저. 얘네가 열받은 거예요. 예. 얘네 기분이 안 좋아요. AMD도 그래서 한마디 했잖아요. 자기네 물량 안 준다고. 예. 그럼 어디로 가요? 대안이 없어요. 삼성한테 줘야 돼요. 근데 삼성이 그런 기회를 못 살렸죠, 그동안. 이게 수율이 잘 안 나와요. 근데 많이 만들면 이제 개선이 되니까. 그래서 4나노, 이제 3나노까지 가는데 전 세계에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저기 TSMC에만 못 맡기는 게 대만하고 중국하고 바로 붙어 있잖아요. 혹시 무슨 일 날까봐. 불안한 거예요. 대만의 공장이 저게 한 전체 물량의 80%가 대만에서 생산돼요. 그러니까 삼성으로 좀 분산시키면 훨씬 좋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아직은 너무 느리다 보니까 주가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거를 이해하시면 삼성전자를 지금 당장이라도 사야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주가만 보고 안 가니까, 예. 이제 답답해서 막 파시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저는 삼성전자를 좋게 보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예. 요 두 가지 때문에. 이게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리고 공장이 증설되는 2024년까지는 공급 가행 이슈도 별로 없으니까. 예.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도 당연히 이제 투자 확대.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장하잖아요. 이 돈 가지고 뭐예요? 공장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공장 때문에. 뭐 다른 데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2차전지 장비 회사들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도. CATL 추월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다음 주에 시총 100조 넘겠죠. 100조 넘고 한 120조 갈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제 생각에 여기 공모주 하신 분도 계실 것 같긴 한데 꼭 첫날 한 100조, 120조 가면 파세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왜냐면 이제 안 팔잖아요. 이제 팔면 더 갈 거예요, 분명히. 근데 안 팔잖아요. 더 갈 것 같아서. 그럼 계속 못 팔아요. 진짜 못 팝니다. 그러니까 팔 때 팔아야 되는데 자꾸 올라가니까 못 팔다가 어느 순간 꺾이거든요.
꺾이면요 이제 못 팔아요.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그 가격이 딱 보이거든요. 그게 내 원금처럼 보여요. 그럼 거기서 반토막 나도 못 팔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혹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약에 100조 찍으면 절반 파시고 120 찍으면 다 팔면 돼요. 예, 그게 제일 좋아요. 속 편해요. 그리고 하지 마세요. 당분간. 예. 근데 안 갈 수가 없는 게 그 너무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어가지고 아무튼 이제 요걸 보면서 전기차 배터리 투자 늘어나니까 요런 기업들 반도체 요건 그냥 제가 몇 개만 넣어놓은 거예요. 예. 요런 기업들 아까 한양 디지텍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 꼭 해보시고 2차 전지는 아까 덕산테크코피 한번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장비주 TSI 뭐 전해액 만드는 엔캠도 있고 이것도 되게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화 바뀌는데 수혜받는 기업들 자동차가 이제 자율차로 바뀌잖아요. 자율주행차. 네. 테슬라 거예요. 이게 카메라만 가지고 하는 거. 저 슈퍼컴퓨터로 하는 거죠. 예. 요게 이제 테슬라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가 이제 다 바뀌잖아요. OLED로 다 바뀌어요. 삼성이 그래서 이제 LG 거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한 100만 대 정도를 받을 것 같은데 CES에서도 저거 공개했고 그러니까 OLED TV로 이제 지금 뭐 급격히 바뀌는 건 아닌데 이제 변화는 시작됐어요. 이제 앞으로 한 5년 안에는 웬만한 TV는 다 OLED로 다 거의 다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LCD는 점점 사양 산업이죠. 그럼 저 OLED 쪽으로 우리가 붙어야 되겠죠. 투자할 때. 예.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LCD에 어떤 회사가 있다고 쳐볼게요. LG 디스플레이라고 치면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럼 EPS가 올라가죠. 예. 근데 LCD가 앞으로도 10년 동안 계속 많이 팔릴 것 같아요. PER도 올라가요. 예를 들면. 그러면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이니까 주가 계속 가요. 근데 지금 딱 보자고요.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그냥 LCD만 한다고 제가 생각해 볼게요. LCD만. 극단적으로. EPS 지금 너무 돈 많이 벌었어요. EPS 올라갔는데 LCD에서 이제 OLED로 바뀐대요. 조만간. 그러면 PER이 어떻게 될까요? 지속성이 없잖아요. 이거 사양산업 아니야? 그럼 PER을 옛날에 20배 주던 걸 5배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주가는 4분의 1 돈이에요. 예.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OLED 만든 거잖아요. 바꿔서. 그래서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OLED로 성공하면 LG 디스플레이 PER도 확 올라가겠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의 변화를 정말 잘 보셔야 되는 게 산업하고 그게 펄을 결정을 해요. EPS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엄청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LCD 기업은 어쨌든 절대 투자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제가 LCD 기업 중에 LCD 기업 하면은 대표적인 게 LED가 들어가요. 거기에 TV에 우리 그 LCD TV에 다 LED 들어가는 거 아시죠? 칩이 광원으로. 근데 그 회사들 같은 경우는 OLED는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LED 기업들은 조금 조심은 하셔야 돼요. 아직은. 서울반도체 주가가 잘 안 가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서울반도체가 그 LCD TV 대박 났을 때 주가 엄청 왔어요. 근데 바뀌니까. 예. 그래서 그런 변화를 꼭 생각하시면 좋겠고, 스마트폰도 이제 바뀌죠. 폴더블 폰. 엄청 팔릴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없는 게 뭐죠? 이거잖아요. 힌지. 이게 저부터 폈다는. 저거 만드는 기업이 대박 나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없던 거잖아요, 저거는. 카메라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스마트폰에 없는 게 저겁니다. 예. 그럼 저 기업을 사야 되는 거죠. 폴더블 폰 한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것도 변화되는 거죠. 폐기물 쓰레기가 바뀌어요. 돈으로 바뀌어요. 이게 폐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이 정말 안 좋잖아요. 이산화탄소 배출도 많은 데다가 썩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GS 칼텍스에서 뭘 했냐면 저거 플라스틱 가지고 버려진 거 가지고 저걸 열분해 가지고 석유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거 안 버리는 거죠. 순환시키는 거예요. 순환. 그래서 삼성 반도체가 폐기물이 나오는데 그걸 현대제철에 보내요. 현대제철 그거 가지고 철강을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쓰레기를 가지고 저걸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폐기물 인선 ENT도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자동차 폐차를 하는 회사인데 인선모터스라고 자회사. 이 회사가 자동차를 해체를 해요. 해체해서 다 분해해서 판매를 해요. 철도 나오고 철을
고철이 나오거든요. 그 철판을 이제 분해해가지고 포스코 같은 데 줘요. 예. 근데 이게 왜 좋냐면, 이게 왜 철 스크랩이 왜 좋냐면요. 이 철강이 생산되는 과정이 두 개인데, 그 석탄 있죠. 코크스라 그러는데, 석탄을 가지고 고로라고 있어요. 고로 공장에서 그거를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철을 만들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철강 품질은 그게 훨씬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탄소 배출이 너무 많아요. 석탄을 쓰니까. 근데 한 가지 더 있는 게 전기로라고 있어요. 전기로는 전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품질이 좀 떨어져요. 아까 석탄 그거보단. 그래서 사양산업이에요, 사실은. 근데 갑자기 좀 분위기가 바뀐 게 지금 이제 전기로를 해요. 많이. 왜냐하면 탄소 배출이 없어요. 근데 전기로 쓰는 원료가 이거예요. 철 스크랩. 이거 가지고 철강을 만드는 거예요. 고철 가지고. 그러면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죠. 그럼 이 회사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죠. 지금 환경 변화까지 생겨버리니까. 예. 그래서 인선 모터스, 인선이 자회사인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부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폐배터리도 한대요. 배터리도 재활용.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돈을 벌 수도 있고 안 벌 수도 있지만 이런 환경 변화에서 수혜를 받는 기업이라면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변화들이 생겼다는 건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전력 반도체가 이게 실리콘 반도체였어요, 원래. 그냥 일반적인 실리콘 가지고 반도체, 전력을. 근데 이게 바뀝니다. SiC라고 실리콘 카바이드, 하나는 질화갈륨, GaN.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고전압에 강하고 전기차에 주로 쓰여요. 또 밑에 있는 거는 통신장비, 자율주행차, 고속충전. 요거에 강한 건데 그걸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전력 반도체가 하는 게 두 개예요. 이 전력을 바꿔줘요. 이게 뭐냐면 태양광이나 풍력은 직류예요. 직류. 우리 고등학교 시간에 배웠죠. 직류, 교류. 근데 우리 가정에선 교류를 써요. 다. 220V 꽂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바꿔줘야 돼요. 직류를 교류로. 그래서 인버터가 있어야 돼요. 인버터. 인버터. 근데 인버터에서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전력 반도체예요. 요게 이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바꿔줍니다. 교류로. 그래서 저 교류로 바꾼 다음에 송전소에서 우리 가정으로 보내고 저기 냉장고 같은 거 돌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전기차 충전할 때 있잖아요. 충전할 때는 또 바꿔줘야 돼요. 급속 충전할 때 이걸 다시 직류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인버터 또 필요해요. 그래서 전기차에 저게 엄청나게 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역할을 해주는 게 전력 반도체고 하나 더 있는 게 전기를 이렇게 받아다가 저기 냉장고 돌리고 로봇이 이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여기에 모터 들어가 있잖아요. 냉장고에도. 모터를 제어하는 게 모터로 이제 속도 조절하는데 그걸 하는 게 인버터입니다. 그것도. 예. 인버터에 무조건 다 전력 반도체 들어가요. 이 전력 반도체 가지고 컨트롤하는 거예요. 저 로봇도 속도 조절하고. 이 두 가지 역할이에요. 전력 반도체. 근데 냉장고야 어차피 대중화됐으니까 의미가 없지만 이제 로봇 시대가 열리잖아요.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예. 저 인버터가 거기 들어가는 전력 반도체. 그러니까 이 전력 반도체 시장도 엄청 커지는데 요거죠. 소재가 바뀌어요. 소재가 옛날엔 그냥 이 소재였는데 전압이 굉장히 좀 센 특성이 있는데 저기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같은 경우 전기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열이나 외부에서 운행을 하니까 되게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그럴 때 SI 반도체가 이거는 못 견딘대요. 특히 추위나 이런 열 같은 데 약하대요. 근데 SiC는 그걸 견뎌내요. 그러니까 바뀌는 거고, 질화갈륨 같은 경우는 고주파 있죠. 굉장히 높은 주파수. 그거를 견딜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못 견디는데. 그래서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저걸로 바뀌어요. 두 가지 소재가. 향후에.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AR, VR도 이제 모바일 기기가 이렇게 바뀌니까. 앞으로 팀쿡의 애플의 CEO도 AR 글래스로 아이폰 바꾸겠다 그러더라고요. 아이폰 대신에 저거 하겠다고. 예. 그럼 여기에 뭐 들어가죠? 디스플레이, OLED, 반도체, MLCC, 카메라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여기도. 그러니까 신제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보다는 요게 될 것 같아요. 왜 저거를 여러분들
착용하고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돌아다녀요? 그죠? 근데 이거 안경이니까 이게 더 대중화 되겠죠. 내년에 나올 것 같아요, 내년에. 그래서 이제 변화의 시작.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도 소프트웨어. 네, 그래서 현대오토, 오비고 이것도 한번 공부는 해보세요. 그 다음에 OLED는 그 소재, 그 다음 폴더블 폰 아까 파인테크닉스랑 KH바텍이 그 힌지 만드는 기업이고 거기에 AR, VR 글라스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 만드는 삼성전기, 폐기물 업체. 원래 SK 에코플랜트인데 비상장이에요. 그래서 SK가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력 반도체는 요거 두 개. 요 RFHIC가 통신장비 회사인데 이게 질화갈륨 전력 반도체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SK 실트론이 그 SIC 웨이퍼 만들고. 그래서 요 두 개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제 우리 리오프닝 하니까 이거는 성장은 아니에요. 근데 올해 분명히 한 번은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요게 저는 이제 자가진단 키트를 사용을 이제 확대를 하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분명히 확진자 수는 좀 감소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검사 수가 줄어드니까. 지금도 10,000명은 한번 넘을 거는 같아요. 네, 지금 좀 뭐 2월 되면 넘을 거란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오늘도 뭐 7,000명 얘기 나오니까. 근데 정부에서도 이제 저런 식으로 해서 확진자 수를 좀 줄이겠다는 의지가 있고, 저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제 언제까지 막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이제 위드 코로나 가자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점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위드 코로나 하면 지금 아직 해외여행은 못 가지만 그래도 백화점 사람 여전히 많고,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하면 술 많이 마실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용산의 드래곤시티 서부 T&D 건데 뭐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여기에 이제 GKL의 그 카지노가 들어가요, 내년에. 예, 그럼 더 좋겠죠, 사실은. 그래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도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뭐 이런 기업들인데 그냥 기업이 좀 애매하면 저기 ETF 사도 돼요. 타이거 여행래죠. 예. 저거 그냥 저것도 많이 빠졌더라고 최근에. 그래서 저런 걸 하나 정도, 그러니까 하나죠. 저걸 뭐 여러 개 살 이유는 전혀 없고요. 하나 정도 포트에 한 10% 정도 담고, 근데 대신에 이건 주의하실 게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면 정리를 꼭 하세요. 장기 투자는 하실 필요는 없어요. 성장하는 산업은 아니니까. 예.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인공지능. 예, 신기술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 신테카 바이오라는 회사인데 인공지능 신약 개발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약 바이오가 참 어렵긴 한데, 근데 이런 기업들이야 뭐 리스크가 크진 않으니까 뭐 하는 회사냐면은 요게 소요 시간이 여기 딱 3시간, 그러니까 석 달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냐면 그 신약 개발을 할 때 처음에 어떤 후보 물질을 먼저 발견을 해야 돼요. 예, 뭐 단백질 같은 거라든가 세포 이런 걸 발견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전임상 1, 2, 3, 그 다음에 FDA 승인 요거 하는데 요게 보통 10년 걸려요.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거기서 중간에 다 망하기도 하고 실패해서. 그래서 정말 어려운 게 그건데, 근데 그 중에 제일 첫 단추 끼는 게 이제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건데, 후보 물질 발굴하는 기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물질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일일이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작년에 그 모더나라는 회사가 백신 만들었잖아요. 이걸로 만들었잖아요. 인공지능으로. 인공지능 저 기술을 넣어가지고 후보 물질을 발굴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만든 거예요. 예. 그거 하고 바로 이제 임상해가지고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 기술이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신테카 바이오가 이제 이런 기술들을 또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채용 시장도, 이건 이제 저도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던 건데 채용 시장도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바뀌어요. 예. 근데 이 회사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회사가 이제 좀 성장주다 보니까 요새 주가가 좀 빠지긴 했는데, 그 SF플러스의 강방천 회장님 아시죠? 거기서 이거 샀잖아요. 지분 5%.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이잖아요. EPS도 좋아져요, 점점. 근데 지금 이 회사는 PER이 딱 올라가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제가 설명 드릴게요. 요게 인공지능으로 중간에 매칭을 해요. 기업이 있고 구직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기업이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시로 모집하고 싶은데 경력직을
채용 공고를 줘요. 여기다. 예, 주고 그리고 추천인이 있어요. 여기 추천인이 자기가 아는 지인이 있어요. 아, 이 사람 능력자인데 지금 쉬고 있어요. 찾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추천을 해줘요. 이 구직자를 등록 이 사람이 시켜줘요. 이렇게. 그럼 구직자가 동의하면 여기 등록이 되죠. 그렇게 해서 얘가 이제 사람이 들어간 게 아니라 데이터를 조합해가지고 이거랑 맞으면 중간에 매칭을 해줘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소개팅 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서로한테 왜 줬냐면 이 기업은요 광고비를 안 줘요. 합격을 딱 하잖아요. 면접 봐서 합격하면 연봉이 7%를 그때 줘요. 그럼 여기서 수익을 먹는 거죠. 그리고 3개월 동안 이 사람이 다녔어요. 그러면 보상금을 줘요. 이 사람한테 50만 원, 이 구직자한테도 50만 원을 줘요. 그럼 서로 좋죠, 사실은. 중간에서. 이 기업도 좋고 저희 구직자 추천인까지 좋고 여기도 뭐 비용 들어갈 게 없어요. 예. 저런 시스템으로 하는데 이 시장은 절대적으로 만약에 옛날처럼 기업들이 대규모 공채하면요 이 회사는 망해요. 그것만 하면 할 일이 없어요. 뭐 매칭을 왜 시켜요? 그냥 공채에서 하는 건데. 근데 지금 시장이 바뀌었잖아요. 공채 안 해요. 예. 기업들도 대기업들도 옛날처럼 천편일률적으로 공채해가지고 안 뽑아요.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예. MZ세대들도 그런 걸 많이 선호하지도 않고 그래서 수시 채용을 많이 해요. 지금 경력직이나 그리고 직장인들 직장인들 이게 설문조사한 거 보니까 2022년도에 가장 하고 싶은 거 탑 5가 있는데 5위가 주식 공부였고요. 그 바로 앞에 있는 4위가 뭐였냐면은 좋은 기업으로 이직하는 거. 예. 이직이 4위였어요. 그만큼 이직에 대한 수요가 많은 거죠. 그러면 이런 기업한테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방 산업이 바뀌었어요. 구직의 전방 산업이 이렇게 바뀌면 PER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지속될 거냐? 앞으로 이 채용 시장이 이렇게 지속될 건가? 내가 생각해 보는 거죠. 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럼 퍼는 올라가요. 지속성 있죠. 전방 산업 커지는데 이게 지속된다. 퍼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그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걸 하는 회사가 얘만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진입 장벽이 낮으니까 확 떨어지겠죠. 근데 이 회사는 압도적으로 이래요.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라고 만약에 기업들하고 이렇게 해서 잘 됐어요. 매칭이. 그럼 여기 데이터가 계속 쌓이잖아요.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은 얘가 다 먹어요. 누가 데이터 적은 회사에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쏠리겠죠. 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분석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제 앞으로 PER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물론 검증은 해봐야 되겠지만. 예. 대신에 그래서 제가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회사가 대신에 저는 사람인 HR 같은 회사 반대예요. 거기는 대규모 공채 위주고 너무 많죠, 많기는. 근데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기업들한테 광고비를 받아요. 광고 받고 그냥 올려줘요. 자동으로 해주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앞으로 저는 이렇게 갈 것 같아서 저 같으면 이제 원티드 랩을 오히려 투자를 하고 사람인 HR은 이제 투자를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기술들이 여기에 채용이 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우주 시대가 열리잖아요. 이제 앞으로 5월 달에 누리호 발사될 거고 우주 산업을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주선도 이제 자율주행으로 한다고 하니까 예. 저는 이런 부분도 이제 신기술 면에선 수혜를 받을 것 같고 민간 우주항공 시대 옛날에는 정부가 주도를 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직접 예. 저렇게 만듭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라는 회사가 저렇게 좀 만들고 있고 한국항공우주도 지금 인공위성하고 누리호 조립도 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발사체 만들고 예, 정말 방산업체들이요 기술력이 정말 좋아요 지금.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런 기업들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딱 일단은 인공지능하고 우주항공 쪽에서도 한번 기회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 이제 에너지 패권이라고 텍소노미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친환경 등급 분류인데 친환경 분류인데 이 녹색 분류 체계죠. 근데 얼마 전에 한국에서는 그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으로 분류를 안 했어요. 한국은. 예,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원전을 배제하는 쪽이니까 근데 유럽에서는 아마 인정을 할 것 같아요. 저번에 집행위에서 공고를 했어요. 원자력 발전하고 천연가스 넣어라. 예, 친환경이 넣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원자력 발전이 친환경인지 이 논란은 되게 많지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유럽이 가장 큰 시장이죠. 이런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에너지 쪽에서. 그래서 저렇게 만약에 친환경에 분류를 하게 되면 그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다시 붐이 일을 수 있어요. 원자력 발전이 후쿠시마 지진 이후로 거의 망했어요, 다. 두산중공업이 10분의 1 토막 났잖아요, 주가가. 근데 지금 정부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당연히 뭐 그쪽 야당 후보가 되면은 원자력 발전주는 급등하겠죠. 거긴 굉장히 원자력 발전에 적극적인데 근데 만약에 여당이 돼도요 원자력 발전이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예전하고 좀 분위기가 다른 게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SMR이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당 대표도 굉장히 적극적이더라고요. 그럼 과거보다는 좀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원자력 쪽은 한번 공부를 해볼 만해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천연가스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유럽이 가스 대란 났잖아요. 러시아가 가스 중단시켜버리니까. 그리고 막 전쟁 난다고 하니까. 유럽은 대부분의 나라가 천연가스를 많이 써요. 특히 독일은 거의 천연가스 국가예요. 천연가스가 외부에서 중단되면요, 나라가 휘청해요. 독일은. 프랑스는 원전 국가. 프랑스는 원전으로 돌리고, 독일은 천연가스로 하는데, 그래서 지금 러시아하고 독일하고 막 싸우잖아요. 계속 싸워요. 나 너네 지금 안 준다. 막 경고 내리고. 예. 그러니까 독일은 이제 머리가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러시아가 아니라 러시아에서 바로 가스 파이프라인으로 이렇게 받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디로 생각하냐면 이제 미국에서 배로 아니면 아시아 같은데 카타르에서 지금 천연가스 플랜트 만드는데 거기서 바로 독일로 보내면 돼요. 배 실어가지고. 예. 그러면 천연가스를 어쨌든 녹색으로 인정하면은 천연가스 수요는 늘 수밖에 없잖아요. 원전하고. 그러면 저런 상황이면 유럽의 천연가스 수입을 지금 다변할 수밖에 없죠. 왜냐 여기 뉴스에도 진짜 나왔죠.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러시아가 잠그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 그래서 아시아로 향하던 LNG 운반선이 유럽으로 갔어요. 예, 유럽이 부족하니까 천연가스가. 그러면 여기서 누가 수혜를 받아요? 예, LNG선 만드는 조선사들. 예, 조선사 주가는 비록 안 좋지만 이런 변화가 생긴다면 조선주 이거 말고 하나 더 있는 게 그러니까 저런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는데 조선주들이 왜 좋냐면 지금 배가 여기 들어가는 배의 원료가 벙커CU예요. 원유 같은 거 있죠. 탄소 배출이 너무 많아요. 이거 가지고 2023년부터 유럽에서 운행하잖아요. 페널티 부과돼요. 속도를 낮춰서 가야 돼요. 느리게 가야 돼요. 배출을 줄여야 되니까. 그럼 느리게 가면 얘 배만 손해죠. 제 시간에 못 맞추니까. 그러면 좋은 거는 이거를 연료를요 벙커CU 말고 천연가스 LNG로 바꾸면 돼요. 예, 바꿔버리면 탄소 배출이 확 줄어요. 그럼 규정을 맞출 수 있어요. 예. 근데 아까 천연가스도 녹색으로 만약에 분류를 해요. 그러면 천연가스 원료를 이용한 배들은 엄청 많이 늘어나겠죠. 유럽에서. 그래서 요새 LNG 연료 추진선이라는 이름 하에 배들이 막 쏟아져요. 발주가. 근데 이거를 만드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직. 중국이 못해요. 예, 이 두 가지. 근데 주가만 좀 안 좋아서 그렇지만 조선주들은 이 사이클이 저는 시작된 것 같고 앞으로 2025년 되면요 엄청나게 많은 발주가 나올 거래요. 4년. 왜냐면 폐선박이 너무 노후화된 선박이 많은데 그 선박들이 결국엔 다 이제 이런 배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기차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자동차 이제 다 전기차로 바뀌잖아요. 배도 이제 바꿔야 돼요. 다. LNG. 그러니까 엄청난 건데 아직은 조금 시간이 남아있다 보니까 그 조선주 투자가 되게 어렵죠. 사실 아직 적자고 하니까. 네. 근데 자동차랑 다르게 이 선박은 우리나라밖에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저는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주 투자는 저는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원자력 우리나라 대표 뭐 건설주 전 두산중공업 되게 싫어해요. 사실은 너무 싫어하는 게 부채가 너무 많고 어려워요. 투자하기.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유증 끝나면 2월이면 아마 다 끝날 거예요. 그래서 유증 끝나고 한 3월 되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당장은 하지는 마세요. 좀 아직도 여러 가지 뭐 유상증 물량 좀 남아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원자력 조선이 좀 올해 어쨌든 좀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K 컨텐츠 성장주인데 올해도 저는 무조건 좀 투자를 해야 된다면 컨텐츠. 예.
근데 참 저는 너무 기분 좋더라고. 이분 이제 상 받으셔가지고 예. 나무조연상 받는 건 정말 그게 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징어 게임이 그만큼 히트를 쳤고,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때문에 사실 다른 그 드라마 제작사들이 좀 되게 약간 힘들어한대요. 왜냐면은 이제 사람들의 눈높이가 넷플릭스 1위에 가 있어요. 나오면 너네 1위 해야 돼. 근데 10위 하면 왠지 흥행 실패한 것 같고. 예, 사실 엄청난 건데 고열받아도 제가 알기로는 4위까지 올라간 걸로 기억하는데 그냥 흥행 실패했다고 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K 콘텐츠 전성시대고 넷플릭스 주가가 폭락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가입자 늘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미국에서. 그럼 방법은 뭐죠? 이런 거 만들어야죠. 드라마 좋은 거. 그럼 더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넷플릭스는. 네, 그래서 저는 K 콘텐츠 전성시대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이게 드라마, 밑에 있는 게 드라마 제작사잖아요. 네, 뭐 많죠 되게. 그리고 이 많은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는 저도 가입해서 봤는데 아직 볼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더 투자하겠죠. 애플 TV 플러스 여기도 들어왔는데 아직 볼 건 없어요 사실은. HBO 맥스, 아마존의 프라임 비디오. 예.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반격을 해요. 웨이브, 쿠팡 플레이, 네이버 TV, 카카오 TV 여기도 드라마 만들어요. 티빙이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여기서 막 돈 쏟아붓고 여기 통신사까지 전방산업이 열려버렸어요. 그냥 드라마 제작사한테. 그러면 전방산업이 커지잖아요. PER은 무조건 올라가요. 근데 이제 각 기업마다 경쟁력이 다르니까 거기에서 좀 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이 기업들한테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게 계속 이어지는 한,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쪽이 좀 더 셌는데 올해는 얘네들이 반격을 해요. 여기서. 예. 그래서 티빙하고 이제 웨이브 쪽에서 아마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 뭐 드라마죠, 드라마. 스튜디오 드래곤, 제이 콘텐트리. 제이 콘텐트리는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에 뭐 드라마 하나 나온다고 하던데, 넷플릭스? 그 좀비 드라마인가요? 그래서 주가 좀 많이 오르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오르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단기 이슈에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그래서 다 이제 하긴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개만 좀 투자 자세 말씀드리면, 어쨌든 아무리 힘들어도 장기 투자 하시길 저는 꼭 권유드리고 싶고, 힘들어도 지금 뭐 너무 어렵고, 사실 뭐 제가 아시는 분들도 정말 이번에 그 주식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손실도 많이 보셨는데, 뭐 판 건 아닌데 평가 손실이 엄청 나시더라고요, 사실은. 뭐 몇십억 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근데 걱정 안 한대요, 그냥. 예. 뭐 이런 일 한두 번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이런 대폭락 이런 것들, 미국 이 피터 렌치가 했던 얘기인데, 주식은 어쨌든 채권, 재무부의 단기 증권 이런 거보다 엄청나게 높은 수익. 미국도 대공황이 있었으니까 몇 번. 예. 주식을 보유하면, 왜냐하면 채권을 보유하면 회사가 성장해도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원금만 보장되는 거죠. 이자랑. 근데 주식은 회사가 성장하면 그 몫이 나한테 돌아오죠. 예. 저걸 이제 우리가 발견을 못하니까 좀 어려운 건데, 예. 근데 채권을 보유한 투자자는 그냥 작은 공급자인데 빌려준 사람이에요. 예. 그냥 그걸로 끝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주식 투자라는 게 우리 항상 이 생각으로 가잖아요. 옆으로. 근데 안 그래요. 지금 우리 여긴 것 같은데. 그죠? 엄청나죠, 지금. 어디서 헤쳐나. 근데 결국엔 또 끝까진 가요. 목표까지. 희한하게. 참고 견디면. 예. 근데 이런 거를 앞으로 평생 하면 수십, 수백 번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감안하고 해야 돼요. 예. 그 자전거 타기 같잖아요. 처음엔 엄마나 부모님이 도와주지만 잡아주는데 한계가 있고 영원히 잡아줄 수 없잖아요. 그러다 타다가 넘어지면서 이제 내가 내 스스로 타면 기분 좋고, 예. 나 혼자 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공부하면서 투자 경험 쌓고 피드백 반드시 해요. 그래서 이렇게 스터디 그룹 하면 되게 좋대요. 남이 알려줘요. 아, 이게 당신이 좀 잘못된 것 같다, 투자할 때. 그럼 그걸 내가 좀 반성하고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나 혼자는 모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스터디 그룹 하시면 되게 좋고, 그 다음에 또 경험 쌓고, 나만의 스타일은 너무 많으니까. 집중 투자하시건, 뭐 10개로 분산하시건, ETF를 하시건, 나 1년에 10%만 수익 내겠다.
그건 각자 스타일인데 그거를 찾는 과정을 계속 만들어 보시고 그게 되면 투자에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꾸준히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하면서 성공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발 아는 것만 투자하세요. 진짜. 예, 진짜 우리가 남의 얘기만 듣고 모르는 것도 많이 하지만 모르는 거 했을 때는 이런 거죠. 모르는 기업이에요. 근데 너무 좋아 보여요. 누가 얘기를 해서. 그러면 조금만 사세요. 한 주, 두 주. 예. 내가 100종목을 갖고 있어도 내가 잘하는 기업에 80% 들어가 있고 나머지 뭐 수십 개의 기업을 내가 모르지만 한 주 갖고 있는 거는 그거는 괜찮아요. 100개여도. 100개여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중에 내가 한 주라도 사보면 왜 좋으면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한 주, 두 주 사는 건 좋은데 모르는데 많이 사지 말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알고 나서 이게 되게 아까 대보마그네이트처럼 몰랐는데 공부해 보니까 내가 알았더니 너무 좋아요. 그럼 이제 그때 실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예. 그래서 잘 모르는 기업에 하지 마시고 항상 잘 아시는 기업에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